올라갈 때도 수익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 8% 이자 받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단점도 물론 있겠죠.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손실 나더라도 돈을 버는 금융상품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테크는 오르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올라갈 때도 수익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GPL 채권과 ELS라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ELS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GPL 채권은 조금 생소하시죠? 이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품의 특징이 올라도 수익, 내려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야지만 수익이 되는 풋옵션과는 다르게 오를 때도 수익, 내릴 때도 수익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좋은 것만은 없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단점도 물론 있겠죠. 이 두 가지 상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LS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사와 하는 내기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랑 증권사가 대화를 하는데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주식이랑 어떤 거는 3년 동안은 50% 미만으로 절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권사는 아닌데 내려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이 벌써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절대 안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사가 좋아, 그렇게 확신하면 나랑 내기하자 라고 해서 내기가 성사가 됩니다. 내기의 조건은 뭐냐면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이기면 연이자 10%를 주고 3년 동안 50% 미만으로 빠지시면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만약에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은 증권사 네가 다 물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권사가 오케이, 좋아. 만약에 3년 동안 50% 미만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이자도 없고 만기에 손실 날 경우엔 네가 다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수익이 나는 구간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딱 너한테 연 10% 이자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고객이 오케이, 좋아, 콜. 근데 3년은 한국인 정서상 너무 길다. 우리 중간에 6개월마다 일정 조건이 달성이 되면 내기를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증권사가 그래, 좋아, 그러면 6개월마다 조기에 끝내는 조기상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내기가 성사됩니다. 이게 바로 ELS입니다. 자, 어떤 구조로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이랑 뭐 어떤 거는 3년 동안 안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 내기가 시작이 됐는데 막 그게 그래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한 5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재테크는 이만큼이 손실 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ELS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기 조건이 3년 동안 한 번도 5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손실 난 거 네가 다 증권사가 책임지고 나한테 이자 줘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 50% 미만으로 안 떨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렇네, 진짜 안 떨어졌네.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연 10%, 3년치 30% 이자를 오히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원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 상승해서 150만 원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고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봐, 3년 동안 50% 미만으로 내가 안 떨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또 증권사 그렇네. 연 10% 이자 3년치 30% 여기 있어. 근데 나머지 20%는 내가 갖는다. 아까 내기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딱 10%까지만 이자를 주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미만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30% 떨어지던 40% 떨어지던 10% 떨어지던 투자자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하락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3년 동안 한 번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는 중간에 한 번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긴 했다. 우리 왜 윷놀이 할 때 나가리 됐다고 하잖아요. 그 정해진 구간은 넘어갔죠. 그걸 낙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사실 투자자는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상승했기 때문에.
다만 30%는 받겠지만 이제 20%에 대한 거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거죠. 왜? 1년에 10%씩 해서 3년치 30%는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20% 추가 수익분 증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낙인을 건드린 다음에 오히려 하락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 내기 조건 중에 그런 게 있었죠.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낙인을 터치하거나 일정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져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그 손실은 투자자, 고객이 다 책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얘기를 합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질 줄이야.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증권사가 내가 이겼지, 이자도 없고 손실은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라고 해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ELS는 보통은 우리가 재테크는 수익이나 본전이나 손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본전이면 본전이고 수익이면 수익이고 손실이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ELS는 요 구간에서 끝내게 되고 요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는 돈을 번다라는 거죠. 요 구간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가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낙인된 적이 없다면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S는 변동성에 투자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왜 ELS 했다가 손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끔 그분들은 왜 손해가 난 거냐면 딱 이제 아시겠죠. 중간에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쯤 낙인을 건드렸다. 낙인을 건드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손실 났다 하더라도 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 손실 나도 이익이 나는 건데 이렇게 한번 건드린 적이 있으면 손실 났을 땐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그래서 ELS는 너무 큰 변동성이 없으면 돈을 버는, 그게 오르던 내리던 너무 큰 변동성이 없으면 돈을 버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손실 났던 분들은 변동성이 예상보다 좀 크게 났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PL 채권인데, 이 GPL 채권은 아파트 담보부 채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낯설 수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PL 채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연 8% 이자 받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네, 이게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원래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만기에 원금 돌려받는 거, 이게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럼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한전채에 투자를 해요. 그럼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한전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GPL 채권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채권 투자는 다 신용 채권이거든요. 너를 믿고 빌려줄게.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자가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한 거죠. 믿을 만한 곳은 이자가 낮고 못 믿겠는데 하는 곳은 이자가 높겠죠. 그게 보통 신용채권이고, GPL 채권은 담보부 채권입니다. 어떤 담보냐면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주분께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담보로 갖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부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말하면 좀 깁니다. 여기 제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는, 나중에 기회가 되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PL 채권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목돈이 있고 좀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어디 채권 투자할 곳 없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곳 없나? 담보대출 받는다는 얘기는 돈 빌린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채권 투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대출을 받고 돈을 빌리고 잘 갚을 생각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는 보통 채권 투자 증권사가 많이 있죠.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마음에 안 들던 기간이 마음에 안 들건, 또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는 분은 보통 은행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DSR 때문에 또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니즈가 있는데 서로 그냥 모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행복이가 개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여윳돈을 갖고 채권 투자하길 원하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또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는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 팔거나 집 살 때도 보면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채권 투자하실 분, 자금 조달하실 분을 양쪽에 모두 알고 있으니 그분들을 또 거래할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리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저희를 우리는 돈의 공인중개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과 이분이 서로 안다 손 치더라도 이 돈 빌려주고 받고 담보 설정하고 이런 게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좀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적인 작업, 뭐 담보 설정, 등기 이런 것들도 다 저희 행복이가 개입을 해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법무사님과 함께. 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담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쉬워도 돌아오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 눈에 보이는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자금 조달 희망하시는 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하시게 되고,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윳돈이 있으신 분, 투자자분들이라고 지칭을 하면 그분들은 질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겠죠. 또 많은 분들이 질권 그러면 좀 낯설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질권은 이런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만약에 돈을 빌려가신 분께서, 이분께서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분께서 상환을 못 하시게 되면 이분도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근저당권자인 저희가 업무를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해당 아파트 담보물을 처분해 주세요라고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오게 되고요. 낙찰자는 돈 주고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주냐? 법원한테 주는 거죠.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근저당권자나 질권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법원한테 줍니다. 그럼 법원을 등기부 등본상에 이 낙찰금을 누가 먼저 가져가야 되지? 라는 법적인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때 가장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는 1순위가 질권자입니다. 질권자한테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근저당권자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권자는 최우선 배당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L 채권이 손실나는 경우는 차주가 돈을 안 갚고, 그리고 그 차주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낙찰되는 금액이 대출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하고 7억의 대출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낙찰된 게 만약에 6억이야.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일을 5년차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시세 10억 정도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부분 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9.8억, 뭐 10.2억, 뭐 9.4억, 뭐 금매로 사도 9억, 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누군가 갑자기 나만 7억에 딱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경매했으니까 7억에 산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경매로 산다고 하더라도 시세 또는 실거래에 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싸게 사는 수준인 거지, 특별하게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고서는 10억짜리가 7억에 낙찰되는 일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다 7억에 낙찰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10억짜리 시세 아파트에 그럼 내가 7억에 낙찰을 받아. 뭐 8억의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7억의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시 그냥 10억에 되팔아. 그럼 3억을 버는 거잖아요. 뭐 세금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다들 이거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이게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싸게 사더라도 뭐 10억보다 조금 싸게 사는 거지, 이게 막 8억, 7억에 사는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보물을 경매를 처분을 할 때 이 담보물이 10억짜리가 말도 안 되게 막 6억, 5억 이렇게 낙찰되는 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테크로 돈을 벌려면 오를 때는 오를 만큼 수익이고 내릴 때는 내린 만큼 손실 나는 게 일반적인 재테크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도 연 8% 이자를 받고 가격이 내리더라도 연 8%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GPL 채권에서 중요한 게 아파트 담보물의 가격인데 이 담보물의 30% 미만으로, 그러니까 10억짜리 담보가 막 6억 5천, 6억 이렇게 낙찰되지 않는 한 연 8%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ELS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가는 과정 속에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준선은 뭐 제가 편의상 뭐 50% 50만 원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뭐 30%인 것도 있고 40%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주가 연계증권 ELS는 변동성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만기에 하락해 있더라도 수익이 난다. 그 홍콩 ELS 같은 경우 그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막 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 GPL 채권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좀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생소한 거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무언가 필요할 텐데 그때 이 책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처음 인쇄한 건 절판이 돼서 저희가 다시 이제 2쇄를 주문을 했는데 아마 한 10월 말 아니면 11월 정도에는 아마 인터넷 서점에서 유통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좀 빨리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행센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카카오 채널에 친구 추가하셔서 이렇게 멘트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손실이 날 때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융상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차곡차곡 챙겨 놓으셨다가 여러분의 돈 관리에 쏠쏠한 재미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